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5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공동의 이익과 안보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시작이 되고요. 예.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 조치 조율 이것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다만 단서가 달린 부분은 이게 어떤 국제법이나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새롭게 창설하는 걸 의도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제도들 위에서 네. 새로운 대응 조치가 만들어지는 것인 정도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한미일 협력 체계. 지금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체계들이 많아요.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안보죠. 쿼드는 또 미국, 일본, 호주, 인도고요. 자, 이 협력 체계가 소다자 협력체로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부터 한국이 쿼드에 추가적으로 가담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것이 크게 논점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쿼드에 한국이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별도로 한국, 미국, 일본 이렇게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중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 한미일 3자 협력의 고정적 주체로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쿼드나 오커스보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 체계가 더 밀도 높은 협력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내 3자 군사 훈련 또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번 계기로 한미일 준 안보 동맹 토대가 마련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동안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경우는 네. 공조를 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위협 대상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잡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지역 글로벌 범위로까지 위협 대상을 넓히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런 협력이다라는 점에서 준안보 동맹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 국가들 한국, 미국, 일본 등등은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일단은 긋고 있는데요. 한국 대통령실에서는 동맹은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게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한일 관계는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백악관 관계자도 이것은 공식적인 동맹 공약도 집단 방위 공약도 아니다라고 동맹이라고 하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 다만 일본 아사히 신문이나 니혼 게자이 언론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한일은 조약으로 뒷받침 동맹관계는 아니다. 또 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과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미일 구도 고착화가 네. 중국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네. 한중일 정상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들이 중국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앤드루 여는 향후 중국을 향해서 한미일 3국의 목표가 중국을 제약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핵심 물자가 부족하면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3국 조기 정보 시스템 시범 사업도 출범하기로 했네요. 네, 핵심 광물, 2차 전지 네. 등의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3국 간 조기 경보 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것도 이번에 합의사항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일 제외공간 경제안보 담당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공급망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한다. 공급망 교란 등 위기 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한다. 이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급망 연대 구축 사실 경제협력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역시도
수출도 대중국용이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네. 중국도 맞불 통제를 하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죠. 여기 좀 애매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을 피해 대비해서 공급망 연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국 포위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급망 연대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좀 애매하다. 해석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여야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종속적인 룰 테이커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다. 룰 메이커, 이끌어가는, 뭐 그렇습니다. 만들어가는. 네, 테이커에서 메이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외교적 노력이 빚은 이번 성과를 두고도 퍼주기식 운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참담하다라고 야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라는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비판했고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한국,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번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왔는데 원전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고 특히 IAEA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는 일단 방류를 반대하지 않고 방류를 점검 정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번에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다뤄지지 않은 부분은 사실 한국, 미국, 일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조율해야 될 것이 없는 이견이 별로 없는 상태였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 그 정상회담 돌아와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문을 하고 알프스 비롯한 방류시설 시찰을 했는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일단 알프스 포함한 방류 설비의 시찰은 처음, 그쵸. 기시다 총리의 시찰은 처음이고요. 예. 그것이 이제 어제 8월 20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을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한 일정에 반영이 됐는데 오늘 21일에는 네. 전국어업 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면담을 합니다. 네. 이곳은 어업단체로서 방류를 반대하는 성향이 비교적 강한 곳인데 여기를 면담을 한 다음에 내일이죠. 22일에 강요회의를 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 방류 시작 시기는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방류 시기가 지금 15일, 내달 15일 이전으로 전망이 되는데 또 이달 말이 아닐까 유력시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네, 예전부터 기시다 총리가 여름쯤이라고 그렇죠. 방류 시기를 여름. 밝혀왔고 그리고 그런 방침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이후에 밝혀왔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8월 하순이라든지 늦어도 9월 15일 이전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근데 앞당겨지는 분위기인 것이 후쿠시마 어민들이 9월부터 저인망 어업을 시작하거든요. 시작할 때 방류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 전이 낫다라고 그쵸. 하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달 내로 방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오늘 8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 공방 이제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진행을 해왔었던 요구들이 있죠. 유엔 등의 국제사회에 진정을 하거나 예. 또 뭐 국제해양재판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절차도 논의를 해왔고 거론해왔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계속 요구하는 데 더해서 장애 집회 카드 이것도 열어왔는데 추가로 또 열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정치공세다라고 규정을 하고 네. 있고요.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정부의 조기 방류 요청설 우리가 했다는 거죠. 이 문제도 깔끔하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대통령실 부인은 했지만 야당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사히 신문의 기사 원문을 네. 보면 일본에 차라리 조기 방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요청한 주체를 두고 정권과 여당 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정권과 여당 내라고 밝힌 보도를 정면 반박하려면 네. 대통령실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도 포함된다 뭐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추측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 국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여권의 구별이 딱히 없을 그렇죠. 그런 관념적인 성격도 있을 수 통상 있습니다. 정치인 같다고 보죠. 네, 그럼 내각하고. 만약에 이제 예. 여당의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도 정부의 입장으로 네. 받아들여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아사히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구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민주당이 일본 언론 말만 믿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신림동 그 성폭행 사건 피해자 이야기입니다. 자,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8월 17일에 일어났었는데요. 이틀 뒤인 8월 19일 오후 3시 40분쯤에 이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네. 사건 직후에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그때 처음에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위독한 상태였는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피의자 30대 최모 씨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서 모자에 마스크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네. 얼굴을 가린 채 혐의 인정하지 않았죠. 네, 피의자 최모 씨는 살해할 의도에 대해서 살해할 의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 전에 부근을 1시간가량 배회했던 것에 대해서는 운동 삼아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미수에 그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서 서울관악경찰서가 이 최모 씨의 혐의를 강간 등 상해로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제가 좀 박지훈 변호사께 거꾸로 변호사 하시니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강간 상해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된 것은 이거는 어떤 이유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강간을 하려고 네. 했는데 다쳤을 때는 강간 상해죄가 되고요. 네네.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근데 그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두 가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사망에 갔을 때는 강간치사죄가 되고 네. 처음부터 죽일 의도도 있었다고 보면 강간살인죄가 되는데 형량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아, 네네. 지금 사망했기 때문에 강간살인 아니면 강간치사죄가 되는데 강간치사가 되면 무기 10년 이상이 되고 강간살인이 되면 무기하고 사형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간살인이나 치사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봤던 것 같아요. 뭐 가지고 있던 무기라든지 네. 아니면 강간 의도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때린 부위라든지 봤을 때는 그냥 죽이려고 생각하고 또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마음, 미필적 고의를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강간을 시도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 최 씨가 네. 본인은 성폭행이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형량이 결국 그렇죠. 네. 요거 얘기하는 게 강간치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성폭행 강간 부분은 내가 책임지지만 죽음의 부분은 그냥 과실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형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네네. 경찰이나 뭐 앞으로 재판까지 이제 가겠지만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봤을 때는 이건 처음부터 죽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봤고요. 만약 강간 살인죄가 된다 그러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네. 상당히 형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피의자가 계속 주장하는 게 네. 살해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때 범행 당시에 보면은 너클 네. 금속 재질로 된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폭행을 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죄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을 매우 할지. 중요합니다. 네. 이 너클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호신용품으로 네. 크게 제한이 없는데 미국이나 미국의 많은 주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너클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주 금속 재질이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은닉성이 강해요. 누가 그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너클을 착용하고 있으면 그냥 장갑 착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알 길이 없고 은닉성이 매우 강한데
그 흉폭행위라든지 상당히 강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차라리 흉기는 밖으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금지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너클 착용이나 뭐 너클에 대해서 단속도 조금 더 좀 심각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신림동 그 관악구 봉천동이죠. 봉천동에서 실종됐던 여고생이 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속보로 나왔는데 오늘 새벽 영등포구에서 발견이 됐고 앞서 공원 화장실에서 후드 점퍼로 한복한 모습이 마지막이었는데 일단은 한 4, 5일 만에 지금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자세한 소식은 다시 건강 상태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요. 자세한 내용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유 뭐 특히 또 이 관악구 신림동이나 이 봉천동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묻지마 범죄, 이런 무대책 이 이상동기 범죄 한 달 사이에 지금 3건, 4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한 대책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네, 강력 범죄가 크게 두드러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양형 강화라는 여론이 불거지는데요. 여론조사도 관련해서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87%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데 찬성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한국 국가에서는 네. 그 사형제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 사형제가 대안이 안 된다면 가석방이 없는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을 하는 것이 차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 네. 법무부에서도 14일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